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핵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나라가, 그 평범해 보이던 동맹국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걸 직접 보고 온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핵보다 더 무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절제였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각오였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지만 그 힘을 조용히 감추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도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제이슨 마일스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전략무기 분석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지금은 북미비확산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군사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군사적 균형을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무기 체계와 위협 요소들을 분석해왔고, 특히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 관한 보고서를 자주 다뤄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을 때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 활동도 놓칠 수 없는 관찰 대상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언제나 안정적인 동맹국이자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는 지금껏 경험한 어떤 자료보다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비공식 핵개발 정황 포착.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가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는 모범국가였으니까요. 게다가 미국과의 전략 동맹도 단단했습니다. 핵무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정보 수집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거나 일반적인 군사 훈련을 과대 해석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를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제 손끝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고체연료 추진 엔진 실험, 고고도 분리형 탄두 궤적, 천무 시스템의 정밀 실사격 기록, 자율 유도형 확산탄 개념 영상,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 하나의 문장, 전통적 핵무기와는 다르나 동일 수준의 억제력을 가짐. 전문가로서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제 전략입니다. 군사적 함의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핵 없는 핵 보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나토 동맹 파트너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미국 국방부는 비공식적 진상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제가 속한 전략분석실이 조사를 주도하게 되었고, 직접 임무를 수행할 팀장으로 제가 지명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 전, 저는 반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겠지. 그저 국방 실험의 일부를 확대 해석한 것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조용한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충청북도의 내륙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배치된 보안요원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제 신분에 대한 확인이 유독 꼼꼼했습니다. 미리 통보받은 한국 측 연락관이 저를 맞이했고,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검은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산과 들판 사이로 가끔씩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겉으로는 민간 접근이 통제된 구역이었지만 위성정보 분석 결과 천무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장소와 좌표가 일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한적한 산골짜기였습니다.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 인위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이동식 장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산지 중턱부에는 지형을 따라 조성된 발사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이상적인 실험 환경이었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면에는 로켓 발사체의 고온 분사로 인한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주변 나무들의 가지 일부가 열기로 인해 말라비틀어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마주한 장면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발사 시연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로켓포가 아니라 정밀 유도 기술이 적용된 자유형 무기였습니다. 탄두는 고도 상승 후 목표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자동 분리됐고 각각의 탄두가 독립 유도 방식으로 지정된 좌표에 낙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풀 뒤에 숨겨진 모의 벙커, 또 일부는 드론을 시뮬레이션한 고속 이동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폭발력보다는 정확도가 중심이었고 기존 확산탄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적 회색지대를 교묘히 비켜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훈련 참관이 끝난 뒤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소속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술핵과 유사한 효과 아닌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억제입니다. 공격을 막는 억제.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죠. 그 말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무기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장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핵을 넘는 억제 수단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 문장, 전통적 핵무기와는 다르나 전략적 억제 효과는 동급 이상. 이젠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서울 외곽의 전략지 통제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 호텔에서 받은 전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연락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오전 6시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그의 진지한 어조에서 이번 방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호텔을 출발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안 평범한 출근길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저희가 향하는 목적지는 점점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시내에서 벗어나 산간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검문소의 수가 늘어났고 각 구간마다 신분 확인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위치한 그 시설은 민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고 고위 관계자금만 접근 가능한 구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벽면에 설치된 두꺼운 철문들과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보며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도 위층과는 달랐고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지휘소 내부는 냉철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한반도 전역의 실시간 정찰 영상이 펼쳐졌고 적의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과 대응 속도, 요격 성공률 분석 자료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분석관들이 조용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미래의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무기 없는 핵 전략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실제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성능 정밀 타격 체계를 통해 공격 억제 효과를 확보하는 구조였습니다. 표현 그대로라면 핵은 없지만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접근하는 적의 주요 발사 기지나 지휘소를 초단위로 추적해 선제 요격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정밀 폭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력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그냥 방어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전적 영상과 데이터를 보면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건 실질적 심리적 핵억제였습니다. 당시 통제소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막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계산을 틀리게 만들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 균형 개념에서 벗어나 심리적 제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적이 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쏴도 아무 효과 없을까봐 두려워지는 것.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핵 없는 핵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늘 핵을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설계해왔고 저 역시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결이었습니다. 기술, 철학, 전략, 그리고 역사까지. 그 모든 것이 결합된 억제 시스템. 그건 도발을 이기는 게 아니라 도발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측은 저희 조사단을 경기도의 한 비공개 군사시설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초대는 이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기술적 자료 검토나 장비 확인이 아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전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 안내받은 곳은 대형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약 50석 규모의 좌석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군 고위 간부들의 전략 회의나 중요한 작전 브리핑에 사용되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앉자 화면이 어두워졌고 곧 시뮬레이션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배경음 없이 단순히 평화로운 서울의 거리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로는 차량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오가고 있었고 남산타워도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 다음 순간 북쪽에서 장사정포 수십 발이 날아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7분 만에 서울 도심은 마비되었고 구조선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평온했던 거리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는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로는 버려진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영상은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국군이 자체 제작한 전술적 위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영상 속 상황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가상의 폭격은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붕괴되는데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심 교차로마다 불이 붙었고 남산타워 인근에 직격탄이 떨어지며 영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국 측 한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핵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겁니다. 공격용이 아닌 생존용 억제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 천무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폭발력보다 정확도를 높인 다탄두 분리형 포탄, 무작위 궤도 회피 기술, 목표 착탄 후 자동 보고 기능까지. 그 모든 기술이 지금 이 시뮬레이션의 정반대 결과를 위해 준비된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공격하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실현 중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건드리면 다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식 같은 것. 한국은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핵 이상의 억제력을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어 미국 본부의 중간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격 정확도 데이터,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 추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한 방산 기술들. 하나하나는 공개된 정보였지만 종합해보니 전체적인 그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술 정보는 충분히 수집되었고 실험 환경과 장비 사양도 비교적 명확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의도였습니다. 기술은 분석하면 되지만 사람의 의도는 숫자나 그래프로 남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저는 문득 서울 거리를 걷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없어서 혼자 시내를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 대비 시설들을 유심히 관찰하고자 한강 근처의 방공호, 민방위 표지판들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지하철역마다 비상대피소 표시가 있었고 주요 건물들에는 민방위 경보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도시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분수대 옆에서 뛰놀고 노부부는 벤치에 앉아 귤을 나눠 먹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던 젊은 부부는 웃으며 서로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분명 몇십 킬로미터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경선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마치 그런 현실과는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 위협에 대한 공포보다는 지금의 일상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담담할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무의 정밀함, 통제소의 냉철함, 그리고 이 시민들의 고요함. 그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버티는 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지 국방기술이나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분단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저력이 지금의 국방기술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였습니다. 다음 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를 위해 비공식 미팅을 준비했다는 통보였습니다. 보안 절차상 차량 이동이 아닌 직접 헬기를 타고 이동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대화 상대는 익명 유지가 전제되었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정보를 굳이 나에게, 외국인인 나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걸까? 단순한 조사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친절이었고 그 속엔 분명 뭔가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정된 시간에 맞춰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는 아직 조용했고 간혹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만이 지하철역 주변에서 보였습니다. 연락장교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차 안의 분위기도 어딘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헬기장은 민간 공항이 아닌 군 시설이었습니다. 활주로 한쪽 끝에 위치한 소규모 헬기 이착륙장이었고 주변에는 군용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은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고 동행한 통역조차 중간에서 제외됐습니다. 단독 이동이었습니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았고 비행 중에는 창밖 촬영이 금지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헬기 조종사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는 계기판 점검에만 집중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산맥은 조용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준비하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향하다가 점차 산간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로는 구불구불한 산길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고 간혹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중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비공개 실험기지였습니다.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었고 외부엔 군 표식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평범한 연구시설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설치된 보안 장비와 출입 통제 시설들이 이곳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민간용 차량보다는 군용 차량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년의 연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더니 탁자 위에 하나의 작은 금속 구조체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실전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억제 효과를 내면서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왜 굳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선택한 길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전 세계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을 때 이 나라는 핵을 가지지 않고도 평화를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도 기술력과 절제, 그리고 국민들의 침착함으로요. 그는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신 건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면담은 종료됐습니다. 복귀 헬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시설 바깥의 정적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숲, 바람 소리, 멀리 들려오는 새 소리.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엔 어떤 외침보다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 복귀한 뒤 저는 며칠 동안 숙소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천무 로켓의 정확한 궤적, 지하 통제소의 차가운 분위기, 그리고 연구소에서 만난 그 조용한 연구자의 눈빛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룸서비스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사진들을 정리하고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이해했고 전략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굳이 이 길을 택했는가였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국처럼 전략적 위상을 확고히 할 수도 있었고 북한과의 힘의 균형도 단숨에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오히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무기체계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서울 시내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였고 상점들은 활기차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고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핵을 만들지 않은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정을 잃고 삶이 무너졌던 그 상처를 기억하는 이들이 힘보다 억제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제는 조용한 기술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신호였다는 거요. 6.25 전쟁의 참상, 분단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일어선 국민들의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방 철학의 뿌리였던 겁니다. 복수나 보복이 아닌 보호와 평화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억제의 본질은 공포가 아니라 절제다. 보고서를 전송한 후 저는 한참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 의심하며 방문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지 기술적 의문을 풀기 위해 이곳에 왔고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도시의 고요함, 군인의 단정함, 연구원의 눈빛, 그리고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 그건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어떤 전략보다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곧바로 미국 국방정보국 본부로 전달되었고 그 여파는 생각보다 빠르고 거셌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한 지 이틀 만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 정도 검토 기간을 거쳐 피드백이 오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중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 본부로부터 급히 화상 브리핑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평소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보였습니다. 국방정보국뿐만 아니라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도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 첫 화면에 떠오른 것은 제 상관인 레이너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미소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넨 지금 대한민국이 비공식 핵무기 수준의 억제 체계를 갖췄다고 명시한 건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략적 효과 기준으로는 사실상 핵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다만 국제규범 위반은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긴장된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몇 명의 참석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고 누군가는 자료를 급히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도 자료 공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보고서는 미 정부 내부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가장 안정적인 군사 동맹이자 기술 협력국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군의 해구산을 넘는 억제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보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동북아 군사력 재조정이라는 제목의 비공식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국무부, CIA, 그리고 백악관 안보팀이 모두 참여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놓였습니다. 논의는 격렬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동맹 체제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오히려 이런 기술이 한미 동맹에 긍정적 시너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독자적 억제력을 갖췄다면 우리의 동북아 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 말에 한참 침묵하던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넨 지금 한국의 전략에 동의하는 건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충성의 방향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석관입니다. 감탄도 경계도 모두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탄이 앞섭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가 앞으로 국제 전략의 판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한국 국방부로부터 마지막 비공식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한국군 연락장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 보고 절차는 끝났지만 저희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의 어조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식적이고 절제된 분위기와는 달리 좀 더 인간적이고 진솔한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소규모 회의실이었고 참석자는 단 한 명. 처음부터 저를 안내했던 그 장교였습니다. 회의실은 정부 청사 건물의 한 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타원형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태극기와 몇 장의 풍경 사진들. 매우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간단히 차를 내오고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신 것들, 미국 쪽에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경계와 감탄이 반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조용히 그리고 정밀하게 준비했는지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외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꺾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주변국의 압박, 그 모든 걸 견디면서도 우린 끝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핵을 만들지 않았죠. 하지만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연구소 책임자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말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한 국가의 기술자가 아닌 한 국민이자 군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것과 한국이 가진 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아이들, 이 도시, 이 나라. 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인 듯 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우린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다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기술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지난 며칠간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 통제소의 장교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 그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미는 손에는 설명서도 전술표도 없었습니다. 다만 존중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계를 위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협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택한 겁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거리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역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쇼핑백을 든 주부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품고 사는지를 알기에 그 일상이 더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저는 그날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지만 문득문득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창밖으로는 펜타곤 본관의 불빛이 은은하게 반사되고 있고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조사 임무는 끝났지만 제 머릿속의 질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안보란 단지 무기와 숫자의 문제인가? 절제가 힘이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낸 그 짧지만 밀도 높은 시간들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나 군사력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철학과 의지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핵무기를 최고의 억제 수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최고를 선택하지 않고도 그에 준하거나 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술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러나 동시에 도발하지 않기 위해 정교한 기술을 무기로 삼되 그것이 누구도 죽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억제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경고하는 절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근 다른 동맹국들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서도 자꾸 한국의 사례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과연 이 나라도 한국처럼 절제와 기술을 결합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나라, 억제의 철학을 무기의 기술로 바꾼 조용한 전략 국가,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도 종종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 정말 대단하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다른 분석관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의 출국장 앞에서 제가 안내받았던 그 장교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를 보셨죠? 하지만 진짜 무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릴 지탱하는 건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조용한 끈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이 만든 시스템보다도 그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의지가 더 위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의심으로 시작했던 조사가 감탄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핵보다 위험한 절제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계의 어떤 전략보다도 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다. 몇 달 전 한국 관련 후속 보고서를 요청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철학은 전쟁을 겪은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된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배워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요. 창밖 펜타곤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그 조용한 강함이 언젠가 세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